안녕하세요. 전 딸아이와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가난하게 자랐던 전 어린 시절 보육원에 맡겨져 청소년기를 보냈고 보육원에 함께 지내오던 지금의 아내와 동거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야 했기에 용접 기술을 익혔고 넉넉하진 않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며 외롭지만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다른 형편이고 상황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가정에 더 충실하게 살아왔죠. 게다가 예쁜 딸이 생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건 보육원에서부터 알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가장 소중한 친구였기에 익숙한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와 아내를 불행할 거라고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과는 달리 전 어릴 적 가장 가까운 벗이었기에 불행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생활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기는 일이 많다는 점 말고는 불편할 것도 없었죠. 딸아이가 점점 클수록 엄마를 이해하도록 바르게 교육했고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딸도 엄마와 친구처럼 저보다 엄마를 더 잘 챙길 줄 아는 효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미안하면서 늘 고마웠죠. 아빠, 내일은 제가 엄마랑 오후에 마트 가서 장 봐올게요. 그래줄 수 있어? 내일 아빠가 일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올게. 그럼 이제 장 보는 일이 숙제보다 쉽다니까. 엄마랑 같이 저녁 식사 만들 거야?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미역국이랑 부침개랑. 아빠 또 뭐 먹고 싶어요? 미역국? 아빠는 우리 딸이 해주는 건 다 먹고 싶지. 부침개랑 동그랑땡이랑 케이크. 케이크? 여보,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아빠, 내일 생신이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 생일이니까 장 봐서 생일 파티 하자고 했거든요. 생일 파티 축하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초도 불고 축하합니다. 아, 내 생일이구나. 아이, 그래, 고마워. 내일 저녁 기대되는데. 우리가 다 준비해둘 거야. 신난다. 언제부턴가 딸이 점점 커가며 우리 가족의 행복은 몇 배로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딸은 제게 머리에 꽃갈모자부터 씌워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저보다 더 행복한 미소로 열심히 박수 쳐주는 가족들을 보며 저 역시 너무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딸아이는 급히 방에서 무언가 가지고 나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풀어봐. 이게 뭐야? 생일 선물도 있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에 맛있는 식사면 아빠는 충분한데. 아빠 빨리 풀어봐요. 축하해요. 와, 손가락 장갑이네. 겨울에 아빠 이럴 때 손 시려울까봐 엄마가 장갑 골랐어요. 내가 골랐어요. 좋아하는 색깔은 노랑. 노란색 장갑. 아빠, 엄마랑 절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늘 생신 챙겨드릴게요. 엄마와 딸, 올림. 생일 카드까지 읽어주며 생일을 챙겨주는 딸과 아내 덕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렇게 소소한 일상 행복으로 저는 더 힘내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딸에게 엄마를 잘 챙기라고 당부하고 출근을 했죠. 아빠 일하고 계세요? 엄마와 근처 백화점에 구경 가서 놀다 오려고요. 그래, 아빠가 주말에도 일하느라 우리 딸이랑 엄마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서 미안하네. 아빠 일 끝나는 대로 빨리 갈게.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놀고 들어와. 네, 걱정 마시고 일 마치고 빨리 오세요. 업무가 많아서 용접 작업을 하느라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진동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딸아이가 문자를 보낸 시각 오후 3시.
엄마와 백화점에서 점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논다며 사진과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딸아이에게 문자 답장을 해두고 남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 속에 전화 수신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진동을 해두고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때마다 직접 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죠. 엄마, 방금 아빠한테 문자 남겼더니 엄마랑 더 재미있게 놀고 저녁 전에 집에 들어오라고 답장 왔어.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저녁 아니잖아. 우리 저기 가보자, 저기. 재밌는 거 하나 봐. 사람들이 많네? 누구 연예인이라도 왔나? 연예인, 나 연예인 보고 싶다. 가보자, 빨리. 알겠어, 엄마. 나도 연예인 보고 싶어. 와, 저기 저 사람 연예인인가 봐. 빨리 가보자, 빨리. 엄마, 우리 사인 받자. 사인해주려고 온 것 같은데? 저기서 줄 서야 돼, 엄마. 근데 나 화장실부터 갈래. 나 급해. 그래? 저기 화장실 보이지? 같이 가줄까? 나 여기 줄 서야 되는데. 엄마,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저기 바로 보이잖아. 내가 여기서 줄 서서 보고 기다리고 있을게. 금방 다녀올 수 있어. 금방 다녀올게, 금방. 저기 화장실 보이지? 빨리 갔다 와, 엄마.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면 한 만큼 모두 돈을 벌어가다 보니 그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쯤 기계 소음을 뒤로 하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나게 걸려온 딸아이의 부재중 전화와 모르는 번호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일이 생겼구나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서둘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요, 백화점에서.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백화점에서. 뭐? 차근차근 말해봐. 지금 어딘데? 다급해진 마음에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갔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고 경찰이 제 신원을 확인하고 실종 신고를 하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경황이 없던 저는 딸과 경찰을 통해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연예인 팬사인회를 구경하려고 줄을 서 있던 딸, 그리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아내. 딸이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다 찾아봐도 엄마가 안 보여서 붐비는 인파 속에서 혼자 엄마가 갈 만한 장소들을 계속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수없이 걸며 딸은 백화점 분수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놀았던 게 생각이 나 그 근처에서 엄마를 계속 찾으며 엄마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부재중 상태였고 그때 분수대에서 엄마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 찾아봐도 엄마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아빠인 저와도 통화가 되지 않자 딸은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경찰서까지 와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 다녀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 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 서 있다 엄마랑 같이 연예인 사인 받고 놀 생각만 했는데 우리 엄마 어떡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꼭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금방 찾을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엄마가 혹시 집에 가 있을까 봐 아까 집에도 다녀왔어. 근데 없어.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들에게 어떻게든 찾게만 해주시면 뭐든지 보상하겠다며 간곡하게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항상 금방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던 적이 있던 터라 그날도 충격적인 마음 반면에는 곧 찾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었죠. 딸을 진정시켜 집에 재우고 나온 전 늦은 시각 경찰과 협조를 구하여 아내가 자주 가던 곳 위주로 밤새도록 찾아다녔습니다. 다음 날도 백화점 CCTV를 다시 확인했고 인파가 너무 많아 식별은 불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온 지역을 다니며 전단지와 현수막을 걸었고 생계를 놓을 순 없어 일을 병행하며 오가는 길에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딸과 함께 놀러 다니던 곳은 이제 아내를 찾아다니는 장소로 바뀌었고 일상에 행복하던 시간들은 사라져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딸도 밝고 명랑하던 우리 딸도 엄마의 실종이 자기 탓이라고 후회하며 매일 울며 지냈죠. 그 다음 달, 다음 해.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전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용접일을 손이 굳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잠시 일을 접고 다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엉망이 되어갔고 아내를 찾다가도 딸과 함께 살아가야 했기에 생계를 꾸려나갔죠. 용접일은 그만두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고층 건물들의 유리창을 닦는 청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을 같이 겪고 이겨내면서 이제 일부러 꺼내진 않지만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을 서로의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일상을 버티고 있었죠. 고층 건물 유리창을 닦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대학생이 된 어여쁘게 자란 딸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을 내서 버텼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펜트하우스 창문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팀원들과 펜트하우스 단지를 들어가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었죠. 분명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대기에 있던 차를 타고 단지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환영을 본 것처럼 스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잘 벗어나지 못하면 환영 같은 거나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고 말이죠. 혹시 내가 그런 건가 의심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내와 닮은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딸아이가 제게 말을 걸어 정신이 들었죠. 아빠, 요즘은 어디서 일해요? 너무 위험하면 그만둬. 나도 알바하니까 아빠도 좀 쉬어도 돼요. 아빠는 걱정 마라. 요즘 펜트하우스 건물에서 여러 집들을 맡아서 일하는데 수입을 잘 챙겨줘서 어렵지 않게 일하고 있어. 염려할 일 없다. 네가 학교 공부에 알바까지 하느라 힘들지. 난 정말 괜찮으니까 아빠 이러는 거 위험하고 힘들면 꼭 쉬어요. 아빠는 우리 딸 덕분에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딸만 바라보고 사는데 뭐가 힘들겠어? 어릴 적부터 엄마를 보살피며 다른 환경과 다르게 키워서 그런지 철이 빨리 들어 착한 딸은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이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남은 우리는 아내의 부재를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덤덤한 척, 받아들이는 척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였는지 어쨌든 그날 본 엄마와 닮은 여자 얘기는 딸아이에게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고층 건물 창을 청소하는 일은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점점 손발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찔한 순간도 요령이 생겨 무념무상으로 일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펜트하우스 창문을 닦으며 아무 생각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의 작업이 끝날 걸 무렵 창문 안쪽 집안으로 한 번도 볼 수 없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점점 가깝게 창가 쪽으로 향해 걸어오는데 순간 머쓱하여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청소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점점 가까워져서 저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무언가를 찾다 저를 발견했는지 잠시 움찔하고 저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죠. 이유는 그녀가 제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놀란 상황을 감지했는지 나를 보며 괜찮냐는 손짓을 하는 통에 전 분명하게 그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참고 참다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펜트하우스 말이야. 어딘지 알지? 응. 지난번에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얘기해줬잖아.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오늘 청소를 마친 집이 있는데 청소하던 중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아빠랑 마주쳐서 놀랐어? 혹시 이러다 막 떨어질 뻔해서 다치신 건 아니죠? 아빠 그 일하시는 거 너무 걱정되니까 그만하시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여자 말이야. 그 집에 사는 사람이겠지? 나랑 눈이 마주친 여자가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여자? 아빠랑 눈이 마주쳤다고? 근데 왜요? 그 여자 얼굴이 말이야. 아니 그 모습이 너무 네 엄마랑 많이 닮았더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닮았다는 거야? 엄마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빠? 설마 엄마는 아니겠지. 그냥 닮은 거겠지. 엄마일 리가 없지 않냐.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 근데 정말 너무 닮아서 내가 너무 놀랬거든. 다급하게 청소를 마무리하고 팀별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 그냥 오긴 했는데 말이야. 자꾸 생각이 나지 뭐냐. 정말 엄마랑 많이 닮았어? 아빠 내일 가보자 그 집에. 엄마는 아니겠지만 뭐 거기 사는 사람이겠지. 집주인 여자. 뭐 여하튼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부터 아빠 다른 곳 가서 또 일해야 돼. 아니 뭐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엄마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잖냐. 게다가 네 엄마라면 나를 못 알아볼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치였는데 나 혼자 생각이 많아서 착각했을지도 모르지. 여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그만 들어가서 자라. 아빠, 내가 내일 수업 없으니까 거기 한번 가볼게요. 그냥 뭐 물어보는데 답 없으면 그냥 오면 되지. 그래도 그렇게 잠깐 보셨을 텐데도 엄마랑 닮았다고 할 정도면 그냥 나도 시간 되고 하니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빠는 그동안 네가 엄마에 대해 너무 골똘하게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며 살까봐 걱정했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기왕 나온 김에 오늘 우리 엄마의 기억을 잘 덮어뒀으면 한다. 너나 나에게 상처로만 남아있지만 모두 네 탓이 절대 아니니까 제발 그런 후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 딸도 이젠 그만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오늘 온종일 고심을 하다 이야기를 꺼낸 거야. 이젠 서로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기억하고 편하게 엄마 얘기를 너랑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날 밤 아내의 얼굴과 닮은 그 여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딸과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오랜만에 아이의 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았죠. 아빠, 나 내일 그 집 가서 확인해 볼래요. 아빠 말대로 엄마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래야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말씀대로 이제 엄마에 대한 자책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알겠다. 너 마음 편한 대로 해라. 아빠는 그냥 이제 네 마음이 가장 걱정되니까 네가 너무 엄마에 대한 생각만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이젠 너랑 잘 사는 것만 집중해 보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딸은 가서 물어보고라도 오겠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저 역시 속내는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내일 리는 없겠다는 생각과 딸아이가 다녀온다고 하여서 꾹 참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집주인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이곳 청소 일을 하셨는데요. 여쭤보고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외출하려는 중이라 시간이 없네요. 실례인 줄 아는데요. 긴급히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희 아빠도 어제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신원 확인도 가능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확인 드릴 게 없네요. 인터폰 끊겠습니다. 딸아이는 집주인과 만남을 거부당하고 그 여자가 외출을 한다는 말에 건물 빌딩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엄마의 모습을 닮았다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는 계속해서 미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엄마와 닮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엄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미행이 허술했던 탓인지 그 여자는 금방 눈치를 챘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추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저기요, 왜 아까부터 절 따라다니는 기분이 들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 아까 확인할 게 있다고 인터폰으로 여쭤봤던 학생인데요. 정말 죄송한데 긴급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또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상한 분이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좀 긴 사연인데요. 사실 제가 10년 전쯤 엄마를 잃어버려서 실종 신고를 한 상태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빠가 그 집 창문 청소를 하시다가 아주머니를 보고는 엄마와 닮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요? 학생, 잠깐 여기 카페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너무 실례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알겠으니까 일단 카페로 들어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해요. 네. 저랑 아빠는 엄마가 사라진 뒤로 10년째들 엄마를 찾고 있거든요. 엄마가 사라진 당시 제가 엄마를 잘 챙기지 못했고 엄마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전 그런 상황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빠가 엄마와 닮은 여자 얘기를 꺼내셨을 때도 너무 놀라서 오늘 꼭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뵙고 보니까 엄마랑 정말 많이 닮으셔서 저도 놀라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사진 한 번만 확인해 보겠어요? 학생이 찾는 엄마가 맞는지.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길이었죠. 그 펜트하우스 집주인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면서 저더러 카페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묻지도 않고 서둘러 카페에서 딸과 아내를 닮은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제 아버지세요. 실례합니다. 어제 제가 그 댁에서 청소를 하다가 그만 제 아내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도 보여줬다는 사진을 꺼내 제게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분명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곧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 제 친언니예요. 전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라다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한국 보육원 시설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언니는 아마도 절 잊었을 거예요. 저 역시 어렴풋한 기억들만 남아있으니까요. 전 운 좋게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유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커가면서 언니를 더욱 그리워했죠. 좋은 양부모님이 그런 저를 잘 이해해 주셨고 친언니를 수소문해서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셨군요. 그럼 언니가 보육원에서 저와 만나 결혼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언니가 성인이 된 이후 보육원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때는 언젠가 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이후에 찾으려고 애쓰던 중 실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저 스스로 몰래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제 이모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혹시 저희 엄마의 소식은 어디까지 확인이 되신 거예요? 실종 신고하고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따로 찾은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저와 딸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 찾기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던 사람이 아내의 동생이라고, 딸의 이모라고 나타나게 되었고, 무언가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라도 바라면서 말이죠. 언니가 어디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정확한 정황이 없다 보니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더군요. 경찰의 수사 외에도 사실 제가 별도로 사람을 붙여서 실종되었던 그 백화점 주변은 물론 멀리 지방까지도 다 찾아다니게 하고 탐문을 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단서나 상황들이 나온 게 없네요. 제게는 처제, 아이에게는 이모가 된 그녀를 만난 날부터 저와 딸은 다시 엄마를 찾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언니를 찾는 일을 끝장내 보겠다면서 한국까지 들어온 상황이라 우리와 금세 한마음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물심양면으로 저와 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모두 아내를 찾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마다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형부, 제가 해외에서 언니 소식을 들을 때부터 형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 언니를 아끼고 보살피면서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저조차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언니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빨리 찾아 나서지 못했던 못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언니의 실종 소식을 듣고 처음엔 영문을 모르는 상태여서 형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싶은 마음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항상 고마웠죠.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었지만 아내는 항상 제게 좋은 벗이었어요. 게다가 예쁜 딸까지 낳아줬으니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고 오히려 제가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됐을 때 저를 원망하셨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원망 없어요. 그땐 어렸고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다 보니 누군가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조카와 형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험한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생활비를 보탤게요. 그래야 언니를 빨리 찾죠.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나라에도 알바도 하고 해서 학비도 잘 보태고 있고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둘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형부, 제가 좋은 양부모님 만난 덕분에 덤으로 분에 넘치게 받은 게 참 많아요. 게다가 하고 있던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이런 정도는 정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제가 꼭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발 마다하지 마세요. 언니에게도 못한 마음이 괴로운데 형부까지 이렇게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 편치 못해요. 한국에 가족이라고는 언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형부와 조카까지 생겨서 전 다행이라는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처제는 자신의 여유로운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언니에게 못다한 마음이라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설득까지 해가며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속 거절만 하던 전 오랫동안 용접일과 청소업을 하며 성치 못했던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처제는 딸아이의 학비 전부를 딸아이 통장에 미리 넣어두겠다면서 알바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바뀌면서 아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통화도 자주 하고 만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처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저 내일 제가 언니 찾는 일을 의뢰했던 사람들 데리고 지방에 다녀올지도 몰라요. 지방에 무슨 일로요? 언니 찾는 일이 지방에서 무슨 단서라도 있는 거예요? 아직 자세하게 전할 사항은 아니어서 제가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내용 확인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그날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다녀온다던 처제에게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죠. 아빠, 오늘 이모한테 전화가 없네요. 전화가 없으면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혹시 아빠한테도 연락 없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며칠 전에 지방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 준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연락드려볼까요? 그래, 나도 전화해봐야겠다. 혼자서 무슨 일을 보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처제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은 계속되고 처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전화를 안 받네. 신호는 계속 가는데.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문자라도 남길까? 전화든 문자든 어서 다 해봐. 저와 딸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다 보니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죠. 그러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카구나. 미안한데 지금 내가 일 보느라 바쁘니까 걱정 말고 있어. 아빠한테도 곧 연락 드린다고 하고. 알겠지? 네, 이모. 근데 어디 계신 거예요? 별일 없으신 거죠? 아직 지방이야. 걱정 말고 있어. 지금 갈게. 지금 길게 통화할 시간은 안 돼서 곧 연락 줄게. 전화를 다급하게 끊는 처제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별일 없다는 통화를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처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건 딸아이에게였어요. 처제가 차를 보낼 테니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어딘가로 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그대로 멍하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두워진 하늘만 보며 멈추지 않는 눈가의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처제가 보내주었다는 문자의 장소로 같이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는 내내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처제가 보내준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딸은 차 밖에서 저를 향해 빨리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전 달려가서 얼른 차에 탔고 어딘지 모르는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별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모가 밤이 늦었으니까 서둘러서 조심히 오라고만 해서. 그래.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답답하네. 차는 꽤 오랫동안 어딘가로 달려갔고 가는 내내 멀미가 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소도시였어요. 차는 곧 외진 비포장도로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어진 시각에 어두워진 밤. 깜깜한 주변의 비탈길을 드문드문 비치는 불빛과 전조등만으로 한참을 달리니 주변은 정말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귀신이라도 튀어나올까 무서웠지만 머리는 지끈거리고 멀미 역시 절정에 달아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뛰쳐나오듯이 급히 내려야 했죠. 숨을 고르고 나니 그제서야 멀리 야외에 설치해둔 임시 조명등 같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공사장으로 보이는 넓은 부지에 불빛들이 띄엄띄엄 밝혀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처제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처제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요, 형부. 드디어 언니를 찾았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어디 있는데?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나? 형부, 놀라지 말고 들어요. 여기 공사가 중단된 공사 현장에서 언니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 농담이지? 말도 안 돼. 어디? 내 아내가 어디에 있다고? 형부, 그게 마음 잘 추스르고 들으세요. 언니가 저 땅속에서 발견이 됐대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몇 번이고 했던 말을 되물으며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그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아내의 시신은 부패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했고 불행 중 다행히도 얼마 남지 않은 치아와 머리카락 등으로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시신은 감식이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다 보니 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처제도 이제는 범인을 찾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으로 단서를 찾아 일을 처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 그날 밤 너무 괴로웠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제는 언니를 잘 보내주기 위해서라도 꼭 범인을 잡아야만 한다며 힘든 심경에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내의 시신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지 않도록 경찰에 잘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밝혀진 사건의 정황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사람들로 붐비던 백화점 인파 속에 휩쓸렸던 아내는 길을 잃었다가 과거 유사한 전과를 가진 범죄자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범인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한 후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범인은 결국 종신형을 처벌받게 되었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은 모든 게 엉망으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아내를 잃게 된 저와 딸, 그리고 처제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되니 혼란스럽더군요. 현재 저희 가족 모두는 처제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내의 일은 잊을 수도 잊혀지지도 않는 상처가 되었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아내가 이런 모습을 바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를 챙기면서 남은 삶을 잘 버텨보려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만난 처제가 딸아이와 절 여전히 잘 챙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처제의 사업체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처제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 어떻게 보면 하늘로 떠난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 어제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찾아다녔던 그 백화점 분수대에서 엄마가 웃으며 날 부르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의 몸 뒤로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제 앞으로 꺼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엄마랑 함께 맛있게 먹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엄마가 제게 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봤더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봤더니 금덩어리였어요. 순간 전 꿈속에서 너무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또다시 제 앞에 웃으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 개의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걸 또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금덩어리더라고요. 잔뜩 들고 오셔서는 제게 모두 건네주시고는 환하게 웃으시길래 건네주신 손을 보게 되었는데 어릴 적 아빠 생신 때 선물했던 노란색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제게 꼭 쥐어주시고는 노란색 장갑 낀 손으로 화사하게 손을 흔들며 이제 마음껏 놀러 갈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나의 하나뿐이던 친구, 아이처럼 순수한 아내가 그 꿈속에서처럼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놀러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잔혹한 지옥의 시간을 겪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잘 버티면서 남은 가족들과 삶에 충실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